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공의 복귀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현장과 또 필수 의료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개혁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 채널의 첫 출연이신데요. 구독자분들께 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소속으로 있고 주로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디 진료에만 매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의료 공동행동의 대변인이자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갈등이 좀 많잖아요. 간격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조금 메워주시기 위해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렵게 나와주셔서 어려운 질문들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가장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필수 의료, 특히 중증 필수 의료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급실 뺑뺑이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그 이유가 이제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크고 보상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랑 지금 현재 그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필수 의료 이탈의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이제 사법적 처벌 문제를 항상 드는데요. 의료는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외로 의료 행위 관련된 사망, 그러니까 의료 오류로 인한 사망이 미국 사망의 전체의 3번째 원인으로 추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또 고령이거나 위험한 환자의 수술은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다뤄야 되는 분야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 의료사고라는 것이 정말로 한 명 개인 의사의 부족함 때문일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그렇고 존스홉킨스에서 나왔던 연구 논문에서도 그렇고 원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시스템들이 한 명의 개인의 오류로 인한 사고로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구멍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게 되면 결국 환자 안전 사건이 중대한 위해가 되고 의료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개인으로 처벌을 받고 시스템의 개선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블레임 그러니까 명예의 훼손까지도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핵심 중증 의료를 자꾸 꺼리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주당 노동 시간이 굉장히 필수 중증 의료에 몰려 있는 부분인데 필수 중증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의료 과오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상당한 위험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51%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고 또 자살 위험도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내과 의사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필수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 핵심 의료를 하는 인력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료진의 번아웃이 결과적으로는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메디컬 에러로 인한 위해가 가해진다든지 그리고 케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많이 뽑아준다 그랬는데 너네가 싫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많이 뽑아도 저희 과로는 안 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비급여 진료비 증가하면서 소득 비율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높죠.
예. 이유가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돈만 하나 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동일한 노력을 들였을 때 동일한 그러니까 더 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고 또 위험도도 낮고 하다면 어떤 선택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많이 뽑아도 당연히 이런 진료과들로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지이고 지금 계속해서 핵심 중증 의료는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진료과로는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왜 이런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막 서술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과의 시간도 너무 없고 또 보상도 적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결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가 진료 보면은 적자가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41%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 이야기니까요. 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진료 교수님을 임상 교수로 바꿔주고 싶은데 임상 교수 TO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사수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편이고 이거 서울대병원이니까 좀 낮은 편이고 의정사태 이전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이직들이 생길 텐데 이직을 줄여주려면 저희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을 좀 늘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수익을 조금 수가를 좀 올려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돈을 그러면 무한정 주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돈을 좀 적게 올려주시더라도 나머지 조건, 법적 책임이나 소송 위험을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진료 실적이나 병원 수익에 대한 부담을 저희 지금 받거든요, 압박을. 이제 그런 걸 줄여준다든지 근무 강도를 좀 줄여준다면은 훨씬 더 이런 영역으로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덜 불행하게 덜 번아웃돼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저희 후배들도 이 영역에 대해서 열정들이 다들 있거든요. 용기 있게 선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전공의들 요새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하면서 전공의 네. 복귀 후에 어떤 좀 그런 것들을 또 바라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현장이 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전공의 복귀율이나 기존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과는 매우 많이 그래도 돌아왔나요? 예, 서울대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또 신경외과도 다른 진료과들은 또 군대에 많이 이제 저기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신 때도 있는데 네네. 저희는 한 분밖에 안 가셨고 나머지 다 복귀해 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의정 사태 동안에 전문 간호사님들을 많이 이제 뽑았고 전문 간호사님들과 저희가 팀 기반 진료를 많이 이제 좀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님들을 다시 원래 다른 일 하시던 쪽으로 배치하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면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없고 소송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꺼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그 전문 간호사님과 함께하는 팀 기반 진료 체계 안에서 저희 팀에 근무하는 전공의나 인턴 선생님들 뵐 때는 그래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실제로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 창의적인 모습들도 보여줘서 이런 방식의 수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 수련의들을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럼요. 사실 네. 개별 병원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기르는 길이니까 좀 제대로 수련 관련해서 투자를 좀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전문 간호사님하고는 주로 진료를 보고 또 전공의 선생님들하고는 가르치면서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의 좀 배치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전문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기존에 있던 전문의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또 떠나 있던 전문의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병원당 보면 세부 진료과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진료과별로 한두 명씩밖에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한 병원의 세부 진료과에 5, 6명 정도의 당직도 서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많은 환자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날 수 있고 또 전공의들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진료 질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좀 병원 간 빅딜, 센터를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대 이제 증원을 좀 늘리고 지역 병원을 더 지으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란 이야기거든요. 네, 네,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문제는 지역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병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미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적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무한정 적자가 나는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럼 적자가 나는 만큼 충분한 기능을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공공병원 지역의대를 짓는다라고 하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오늘 좋은 칼럼을 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중앙일보 오피니언의 김현철 선생님이 쓰신 건데 경제학과 매우 교수님이시네요. 그리고 의대를 전공하셨거든요. 네. 매우 저희와 같은 의견이셔서 보시면은 최소 5, 6명의 전문의가 당직 로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진료량을 몰아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들에 조그맣게 흩어져서 짓는 것보다는 그 질병이 발생하는 특성, 그다음에 그 질병이 치료돼야 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병원들 내에 있는 진료과 구성을 좀 변형해 준다든지 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신속한 전원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이제 문제 없이 전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 동승하고 제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뭐 수술이나 뭐 어떤 진료 같은 걸 받을 때도 항상 그 백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계신 곳에서 훨씬 더 안전하죠. 받고 싶어하고 그게 안전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지금 심지어 서울에 있는 병원들도 야간에 전공이 당직 없어가지고 당직이 없는 진료과들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데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있는데도요? 이게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 진료과가 별로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병원에 모든 진료과가 있을 필요 없이 좀 몰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부에 진료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진료 인력의 이탈은 지속되고 규모의 경제가 없으니까 수익 구조는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생각으로 짜야 됩니다. 단순히 없는 지역에 지역의대 지어줄게. 이제 지역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선인데 그걸 대비해서 어떤 정책들을 그거는 꼭, 내세울지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예, 거기 낭비적으로 휘둘리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적자 나는 의료원 감당 안 되는데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꿨을 때 우리 지역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나 지역 의료를 라는 생각을 그 지역민들도 해야 되고 또 정치권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의료 취약지 인력 유치의 원리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연구들을 쭉 요약해서 그분들이 써놓으셨는데요. 봉사만을 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진료할 수 있고 충분히 보람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수당만 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자녀 교육 지원과 같은 혜택, 인센티브 다양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 커리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자극적으로 4억 주는데 왜 안 오냐. 4억 그렇죠. 주는데 혼자 가서 24시간 네. 7일 365일 그게 커버하기 상황이 그렇지 때문이죠.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자기 혼자 다 책임질 수 없는데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요. 네, 사법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3억도 3억이 아니던데요. 그거는 그게 뭐 세전입니다. 다 떼이고 뭐 네. 이렇게 되고 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다 같이 복합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지필공만으로 해결할 수 그럼요. 없다라는 다 생각을 서울로 좀. 오는데 꼭 예. 의사만 지방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호사님들도 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지 않을 때 의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일반인과 그리고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해주셔서 네, 네. 그 내용으로 PPT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필수료 공백도 심하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점점점 여기저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3차 의료 기관으로 몰려오시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3차 의료 기관의 진료 정말 만족스러우신가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질병은 봐주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나의 증상은 해결되지 않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치의인 것 같은데요. 주치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딱 이준호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 고령화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현재 만성질환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방식이 바로 1차 의료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환자를 관리해주는 1차 의료가 됩니다.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냐면요. 말기 신부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전 세계 1위로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투석하는 환자는 늘어나지만 투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투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1차 주치의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인 동기가 있냐? 저희는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 지불을 받지 않거든요.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맞아요. 수익이 발생하죠. 네. 저희에게 필요한 의료는 뭐죠,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죠. 네,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지불을 해주셔야 주치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주치의 제도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 정의원 교수님의 PPT를 제가 빌려왔는데요. 노인분들은 만성질환이고 복합질환이어서 환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과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진료가 있어야지만이 비전형적이거나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복합적으로 복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풀어드릴 수 있고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봐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영양 개선이나 건강 개선 같은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한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40대에서 자기가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인지 모르는 비율이 이렇게나 높습니다. 네. 지금 30, 40대에서 저희 비만율이 지금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상위권이고 이들은 결국 당뇨 고혈압이 생길 것이고 나중에 만성 투석하는 환자들이 될 텐데 이 30, 40대 건강 관리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들은 장기적인 저희의 맞아요. 네, 왜냐면 환자가 아파야 되겠죠. 병원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고민하다가요. 네. 어딜 가야 되지? 왜냐면 맞습니다. 너무 진료과가 많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진입장벽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건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등록을 한 다음에 건강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식들이 최근에 이제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다학교 보셨을 진료가. 겁니다. 네. 평창보건의료원 이거 이제 보건의료원 공공의료의 아주 긍정적인 그렇죠. 부분이죠. 이거는 네. 공공의료원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수가가 없는데도 이걸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영양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 모여가지고 복약지도, 식단, 운동 처방을 같이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인슐린이 70이나 필요하시던 당뇨 환자분이 이 진료를 2번 거치고 나서 인슐린 요구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러네요. 네,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주고 그렇죠. 주치의가 그럼요.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도 해주시고 네. 피드백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의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니터링 해주는 건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고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 나오는 값을 이제 평가해 주는 건 간호사님이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의료 결정은 의사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배해서 다학제 진료를 하는 거죠.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그게 그럼요. 진짜 중요한 거고요. 네. 이거는 일산병원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이제 공단병원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1차 의료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이 엄청 질병이 많으시죠. 약도 많이 네, 드시겠네요. 구토도 하셨었고 영양도 잘 못 드셨고요. 4개 진료과를 보고 10개 이상 약을 드십니다. 너무 힘드시대요. 근데 아무도 질병만 봐주지 환자는 안 봐줬어요. 근데 이 팀이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돌봤더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약물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포괄평가를 해드렸고 했더니 혼자서 걸어요. 휠체어 타시던 분이 식사는 정상화됐고요. 신장 수치인데요. 27에서 48로 좋아져서 투석하기 일보 직전에서 투석 안 하는 사람이 됐죠. 드라마틱하죠. 그러면 네.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다? 다학제 팀 케어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과 전문의 보고 싶으니까 이 다학제 팀 1차 진료랑 분과 전문의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이 분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서로 환자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보상이 없죠. 손해보죠. 의사 입장에서요. 이거 하라고 강요할 수 없겠죠. 이건 누가 짜줘야 될까요? 이런 지불 제도를 정부에서 짜야 됩니다. 정부는 그간 의사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이런 행태들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되게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분들이 늘어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신가. 중환자실에서 이것저것 기계를 다 달고 돌아가셔야 되나. 그래서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연명의료를 안 하시겠다고 썼지만 막상 연명의료 중단 시점에 1,800만 원 이상 중환자실에서 이것저것 기계 달고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환자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완화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완화의료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완화의료가 적용되면 임종기에 환자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고통은 줄어들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줄어들면서 만족도는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듭니다. 이게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수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택의료 하게 되면은 가정 임종 같은 것들도 도와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치의 팀에서요. 지금 내년에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긴 하는데 거기에 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랑 연결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통합돌봄이 되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고 또 가족들의 버든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님들이 같이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계해야 되는데 자꾸 구멍나게 설계하니까 했는데 효과 없네. 돈만 쓰고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비어있는 진료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지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분들도 내가 여지껏 돈 낸 거잖아요. 매달 건강보험료 40에서 50만 원씩 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냈단 말이에요. 막상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내는 진료비가 적다. 돈 적게 내고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년 많이 내요. 매년 500만 원씩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다 냅니다. 그렇게 내서 모은 돈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껴서 잘 쓰면서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나라에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맞아요. 건강보험료를 나라에 맡긴 거거든요. 나라가 잘 운용해야 돼요. 근데 잘못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피곤하고 의사들대로 힘들고 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할수 하면 없게 손해 하고. 나게 하고 네. 그러면서 비급여를
눈에 띄게 처방을 하고.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서로 지금 악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다른 지불 제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 제도가 좀 제대로 가려면은 요 세 가지가 다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환자 경강 결과도 좋아져야 되고요. 환자들의 경험이 좋아져야지 그거에 대한 수능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적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고 신의료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비급여 비싼 돈 받는데 가서 돈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에서 중요한 가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건강 이익을 보는 거고 또 오래된 의료 기술은 그만큼 증명이 된 거예요. 많은 환자들에게 이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치다. 이런 걸 잘 만들어주는데 돈이 몰려가게 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학제 주치의 진료 하는 데에 충분한 수가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희 같은 중증의료 보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저희가 원가를 깎아먹고 병원에 수익을 마이너스 만드는 의사들이 아닐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이게 항상 그냥 충분한 수가를 달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가를 달란 말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네, 어떤 네. 행위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원상복구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또 하나를 올려주면 전체 그쵸, 건강보험료는 맞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걸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지불제도 방식을 좀 설계를 바꿔서 행위별로 주기보다 어느 정도 이상의 환자를 보는데 이 환자들이 의료 이용이 줄거나 건강 결과가 개선돼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서 큰 비용의 의료를 안 이용하게 되거나 하면 조금 더 이제 그걸로 발생한 이득을 그렇게 잘 해낸 환자와 그 의료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로서 돌려주게 되면은 전체 의료비는 지금보다 약간 더 들거나 지금 정도 선에서 유지되되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진료를 하면서도 즐겁고 환자들도 덜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질 좋은 혜택을 받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그런 식의 좀 지불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디베이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나가야 될 맞습니다. 것인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걸 도입했지만 꽤 효과가 있는 그룹도 있고 효과가 없는 그룹도 있고 또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는 하고요. 미국 시스템과 또 한국의 시스템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수가 체계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데에는 수가를 주지 않아서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국민들과 환자들과 저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정된 공유 자원 속에서 우리가 네. 어떻게 좀 잘 운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료비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되게 적은 돈으로 환자를 잘 보고 있다고 항상 자랑해 왔는데요. 진짜 작은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진 봐야 않네요.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빠르고요. 증가속도 세계 상위권이고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GDP의 20%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약 10% 정도 쓰고 있고 건강보험으로 내시는 건 한 6.8% 내지 7%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 정도는 실손보험료로 내고 계신데 실손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030년에 우리가 과연 GDP의 20%를 의료비에 쏟아낼 수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낭비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증가율 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 빨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양이 적냐? 105조에 이릅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계속 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늘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어지고 이런 건강보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하게 되면은 실제로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줄게 돼서 의료 공급자들도 의사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를 원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막 수천만 원씩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명의들한테만 몰려가게 돼서 나머지 의사들이 다 같이 지금처럼 살 수 있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못 살죠. 네. 지금과 같은 맞습니다. 질 좋은 의료 못 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더 낼 수 없고요. 우리 사회의 위기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한정 더 낼 수 없는 이유 이런 겁니다.
자산은 줄고 있고 부채율은 높고 노인빈곤율은 높습니다. 노인이 되시면 소득은 적고 연금 대체율은 낮은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고 실손은 나이가 들면 다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거의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지출 비중이 40%가 넘는 거라서 이렇게 내고 나면 파산하는 거니까 그럼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죠. 성장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장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이미 충분히 성장해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저희 같은 선진국 반열에 이른 나라에서 성장만 기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낄 건 좀 아껴야 된다. 어떻게 아낄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병상도 전 세계 최고고 장비도 비싼 거 다 갖다 놓고 맨날 외래는 뭐 세 배 이상 보고 입원도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치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의사수 늘리는 것만 답이 아닌 이유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악순환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는 이 악순환의 공유지의 비극에 들어와 있고요. 이걸 끊어내는 데 있어서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도 실손과 비급여 가지고 이 공유지 비극 안에 올라타서 마구마구 이용하고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주치의 제도가 있으면 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다 내놓고 상담을 하면 네. 훨씬 더 이게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그게 네. 없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 일단은 사실 이미 상처들을 다 많이 받았고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미워 죽겠잖아요. 저도 밉거든요. 저 얼마 전에 그 감사 결과 나온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정말 복지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는 같고 그러나 적어도 좀 제대로 한 번은 이런 문제들을 설계 제대로 못하고 망가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냥 두고 봤다는 거 그걸 무조건적으로 의료계에만 책임 전가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인정하고 사과라도 좀 해주고 그래서 제대로 다시 설계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번 정권에서는 또 그게 전 정권 문제라고 하겠지만 복지부는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그 전전 정권이나 계속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오래 사는 거 좋은데 지금 건강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파서 17년씩 있다가 돌아가시니까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녹소연에서 이번에 안산에서 했던 그 지역 의료 상생을 위한 시민 건강 지도자 교육 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공동행동 선생님들도 많이 가시고 해서 강의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교육도 받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지금 건강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건강 안전망이 어떤 것들이 문제구나 인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표 내는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 요구해야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기회들이 되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공동행동이랑 이번에 가정의학회랑 또 녹소연과 YWCA랑 같이 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공론 플랫폼인데 빠띠라고 하는 공론 플랫폼에서 YWCA랑 같이 의료 공론 플랫폼을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면 생각할 거리, 읽을 거리를 미리 드리고 그거에 대한 주요한 핵심 질문들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얘기는 뭐가 틀렸고 저 얘기는 뭐가 틀렸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거는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좁혀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상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토론은 그렇지 않죠. 특히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서로 좀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최선일까를 결정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공론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그런 자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급자 입장과 또 소비자 입장을 모두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공동행동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블로그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숙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청 교수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이 숙론을 쓰신 교수님의 책 안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몽플레르 회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엄청난 흑백 갈등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발전, 안정적인 미래만을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숙론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던 그 예시가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의료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뭐 지방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탑다운으로 좀 정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 의료계의 목소리, 그렇지만 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좀 더 합리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학계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어떻게 가야지 가장 합리적인가, 지금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치료받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의사 길러서 남겨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닐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 말고요. 네. 노사정 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의민정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제대로 된 공론을 통해서 제도들을 좀 만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래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잖아요. 어떤 정책을 딱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정책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이 왜 생겼는지,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잘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정부가 대충 정해가지고 내리면 사실은 대충이라는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사실 매우 고민해서 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논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쨌든, 실패하잖아요. 네. 관련자들을 모아놓고서 네. 토론하고 함께 하는 자리는 필요한데. 네. 그리고 그 토론이 사실 지난 정권 때처럼 거수기 토론이 되면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공개되고 투명하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누가 읽어봐도 합리적인 정도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갈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골든타임 계속 지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 일부는 밤에 당직이가 없는 병동들이 있고 저희도 중증 외상성 뇌손상을 못 받는 날이 있고 서울조차 그렇고 지방은 훨씬 더 나쁩니다. 현황이요. 네. 그래서 이걸 맞아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치권의 핫 이슈들이 많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외면하고 싶은 문제고 당장 내가 환자가 아니라면 겪지 않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요즘도 사실 뭐 그런 단어까지 생겼잖아요. 응급실 뺑뺑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만큼 받아야 할 진료들을 많이 못 받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좀 생각을 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은 적대감을 이제 버리고 그간의 섭섭함도 좀 내려놓고,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의 행태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도 의사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환자가 되고요. 의사의 가족들도 환자이고요. 저도 외할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신데 사실 지역에서 계신데 주치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의사인 손녀를 둔 할머니도 케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부분들을 바꿔가야 되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질문들을 좀 몇 개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냥냥이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신경외과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네. 신경외과 질문이더라고요. 아, 1년 네. 전에 낙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현재까지 재활 중에 있는 환자 보호자입니다. 네. 궁금한 건 그때 당시 뇌출혈이 뇌졸중에 의한 낙상은 아니었을까 아. 여쭤봤지만 예. 이미 두개골 골절이 있어서 낙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네네. 근데 지금 CT나 MRI 통해서 원래 뇌졸중 그런 병변이 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라고 아직 걱정되시나 봐요. 이게 지금 찍은 걸로는 1년 전 낙상의 원인을 감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뇌졸중이 아니어도 어지럽거나 자꾸 이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혹은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질병에 관한 진단을 할 때에는 사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 베이스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저렇게 지금 감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어쨌든 좀 발병 전에 의심 증상들이 있어서 계속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결국은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적절한 약제 복용을 하는 것들 정도가 이제 가능한 예방 방침일 것 같고요. 사진으로 100% 확인이 되거나 예방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위바위보님께서 네. 작년에 아버지께서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셔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몇 번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에선 전문적인 진료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거는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하시네요. 이게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왜냐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있는 의사가 아니어서 서울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게 되면 또 지방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 맞아요. 상처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진료권이 예전에 있을 때는 지방의 맹주 같은 병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대만큼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못지않게 잘하는 병원들이고 잘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빅5 이제 매스컴을 타고 를 모두가 찾아가고 이러는 과정 중에 지방의 환자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부 서울로 몰려오면서 그런 진료과들이 유지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좀 정부 개입과 그다음에 지방 지역민들의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과정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네트워크 진료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희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이제 서울대병원 정도 규모에서 봐야 되는 병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에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지역에서 그 진료를 보더라도 저희로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또 저희 문제가 급하게 해결되면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다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보실 때 저희랑 같이 협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된다면은 사실은 충분히 좀 맞아요. 커버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돈은 누가 받냐? 지역이 못 가져가냐? 이러면 안 되고 양쪽이 다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서로 뺏기고 뺏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잘 보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은
지역민들이 또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전립선암 개복 수술을 하시던 명의셨는데 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병원에 페이닥터로 가셨대요. 근데 개복 수술을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환자가 안 와서 맞아요. 결국은 다시 서울로 오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좋은 의사를 가셨는데도 유치하고 환자가 싶으면 없으니까. 네. 그거를 가주셔야 돼요. 야,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용을 해주셔야 네. 또 병원이 유지된다.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지역 주민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곳곳에 지으면 안 돼요. 그럼 그만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커버하는 영역 내에 병원을 하나 이렇게 둬야죠. 대신에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굉장히 또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게 네. 지금은 저희가 알아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서를 써주시면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환자들이 알아보고 가는 건데 그걸 직접 연결해 주시면 사실 환자분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가 필요해요. 맞아요. 지불제도도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학제 진료가 전국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이준원님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내년에 지역 선거잖아요. 그 지자체 도지사님들이랑 뭐 구청장님들이랑 시장님들한테 이걸 안으로 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복지부도 다학제 진료요? 그럼요. 네. 보신 거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산은 공단병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알고 있기로는 광주 북구랑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주치 사업을 해보려고 지자체 주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와주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 주도로 요구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지역 그 자치단체랑 같이 이제 전국 단위로 좀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환자분들도 좀 체감상 다학제 진료가 좋구나를 느껴야 되니까 그런 건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망하려고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1인 개원이인 경우가 많고 맞아요. 그런 다학제 팀을 꾸리기가 할 수가 굉장히 없죠.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는 방식은 일산병원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1차 하시는 다른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한테 그런 지원 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영양사 간호사님 이런 네. 지원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뭐 지역의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해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짜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개원이에다가 공공의료원에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그렇죠. 인프라 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호사님이나 영양사님이나 재활치료사님을 같이 공동 고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원에서 그걸 지원을 나가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재택 방문은 굉장히 병원을 닫고 재택 가시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택 의료 측면은 좀 공공의료원에서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주면 안 되고 지역이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지금 이미 어떻게 갖춰져 있는데 부족한 게 뭐고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 지방선거 안으로 내달라고 요구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듣고 좋다고 얘기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경험을 좀 이렇게 늘려서 맞습니다.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되고요. 네. 윤희님이 의료 후진국인 미국도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한국엔 없다는 게 이상하네요라고 댓글 남기셨네요. 네, 네. 미국도 지금 그게 적용되는 그룹은 오바마 케어가 적용되는 그룹들이라서 맞아요. 노인분들이거나 아주 빈곤층이신 분들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요 그룹들이 좀 더 많고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하는 그룹들도 있기는 한데 아주 폭넓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근데 어떤 병원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기가 근데 어려워서. 아마 비급여가 왜 다르냐 이런 거 아닐까요? 비급여 제도는 사실
그게 비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책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 천양지차고 맞아요. 급여는 나라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급여가 워낙 불충분하고 자꾸 손해가 나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이제 비급여 진료비를 이제 책정을 하는데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병원이 위치하는 곳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받아봐도 될까요? JJRC4PS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비대성 심근병증 신경외과 질문은 아닌데 혹시 와. 조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실신하셨는데 예. 실신했을 당시에 심폐소생술로 깨어나는데 다시 기절하고 또 심폐소생을 하셨대요. 어이구. 근데 119 대원이 왔더니 심근경색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는 실신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제가 하시네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비대성 심근병증이랑 대동맥 팍만 질환이 있으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신이면은 부정맥 관련된 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박출량의 네. 급격한 저하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 시의 대처법이 사실 응급실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네, 같긴 그래서 하네요. 사실 네. 예방으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부정맥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심박동기나 이런 것들 좀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 필요할 수가 있는데 100% 예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비전문 분야여서 내용이 좀 불충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주치의가 있다면 네. 편하게 찾아봐서 물어보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네. 다시 생각해봐도 왜 없을까 우리나라는. 그 주치의 다학제 진료팀 방식으로 네. 하게 되면 의사가 365일 24시간 대답을 못 해주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간호사님들께 간호사님도 여쭤볼 수 맞아요. 있는 형태로 이제 뭐 그 질문 플랫폼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생겼을 때 간호사님이나 그런 그 플랫폼에 이제 올리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답을 해줘서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구나. 아니네. 내일 그냥 진료받아도 되겠구나를 알게 되면 응급실 헤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님과 함께 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개혁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또 많은 이야기들 듣고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네. 또 환자 입장에서 일반인들,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나 혼란을 충분히 돌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인데 잘 해결이 안 됐던 거라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좀 바꿔가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의 어떤 직역의 이기주의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도 간절하게 환자 열심히 잘 보고 싶고 또 국민들도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정치권에 정신 차리고 좀 이런 것들 만들라고 요구해 주시는 목소리에 한 편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